자,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실리콘 원자 두 개가 붙었을 때 그 에너지 스테이트나 오비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아까 5 곱하기 10의 22승계가 모여서 실리콘 세마이컨덕터 매트리얼을 형성한다고 했죠.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반영한 그림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 그림에 절대온도 0K일 때 아톰 간의 거리에 대한 일렉트론의 에너지 레벨에 대해서 그림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실리콘 아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자 번호가 14개니까 14니까 일렉트론이 14개고 각각 1s, 2s, 2p, 3s, 3p 이렇게 전자가 채워진다고 했었고 이 중에서 1s, 2s, 2p 같은 경우는 전자가 이미 꽉 찼기 때문에 굉장히 원자핵과 결합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가까워지더라도 거의 스플릿돼서 밴드가 형성되는 현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1s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2s, 2p는 굉장히 가까이 아톰이 가까이 갔을 때 나타나는데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엔 3s랑 3p 오비탈이 각각 서로 인터랙션을 해서 밴드가 형성이 되고 에너지 밴드가 형성이 되고 스플릿이 된다는 거죠. 에너지 레벨이 스플릿이 되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 시작은 다 나눠져 있죠. 근데 이거 우리가 n개 5 곱하기 12승, 22승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걸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여기 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3s 같은 경우는 이 n의 스테이트가 있는 거죠. 여기엔 두 개, 그러니까 그냥 3s는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개수가 n개니까 n개만큼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도 m개만큼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p 같은 경우는 6n 스테이트가 존재하고 전자는 두 개만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s랑 3p가 구별은 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분리된 형태로 오비탈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톰이 점점 무한대에서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이 스테이트에 변화가 생기게 되죠. 이렇게 밴드가 쭉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3p부터 이렇게 쭉 나눠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2n, 6n 스테이트가 여전히 유지되다가 특정 거리가 되면 이게 하이브리디제이션 돼서 SP 밴드가 합쳐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스테이트 실리콘 아톰 간의 거리가 요 레인지에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S와 P의 오비탈이 구별이 힘들어지고 합쳐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스테이트 수가 8n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 일렉트론은 4n 일렉트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더 가까워져서 실리콘 레디스 스페이싱 거리만큼 됐을 때 이게 즉 공유 결합을 형성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액츄얼 스페이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거리에 딱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스테이트가 나눠지죠. 스테이트가 각각 4n 스테이트로 각각 두 가지 밴드로 나눠지고 밑에는 4n 일렉트론이 다 차고 위에는 일렉트론이 차 있지 않는 형태가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 두 개의 4n 스테이트를 가지는 이 두 개의 에너지 밴드 그러니까 여기 쭉 이렇게 스플릿돼서 여러 에너지가 지금 막 겹쳐져 있는 거죠. 겹쳐져 있는 이 밴드가 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 분리가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밴드갭이라고 하는 거고 이 사이에는 어떠한 전자도 존재할 수 없는 위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forbidden
갭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요즘 위쪽 밴드를 아까 앞에도 설명했지만 컨덕션 밴드라고 하고 4개의 4N 4개가 아니죠. 4N의 스테이트가 있지만 전자가 하나도 채워져 있지 않고 요 아래에는 밸런스 밴드라고 하고 4N의 스테이트가 존재하지만 이 4N의 스테이트가 모두 밸런스 일렉트론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에너지 밴드 이론이 되겠고요. 그래서 공유 결합을 형성했을 때 절대 온도 0K에서 이 밴드 사이의 크기를 에너지 밴드 갭이라고 하는 거고, 요 아래쪽 밴드를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그리고 위쪽을 컨덕션 밴드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가 그릴 때는 이렇게 나타내게 되고, 여기서 에너지 밴드 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에너지 밴드 갭이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EC랑 EV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EC는 컨덕션 밴드 에너지 중에 가장 낮은 에너지 레벨을 의미하는 거고, EV는 밸런스 밴드 에너지 중에 가장 높은 에너지 레벨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이제 뭐 점점 가다 보면 이 에너지 밴드 그림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그때 간략하게 마우스로 쓰려니까 좀 힘든데, 자, 이런 식으로만 에너지 밴드를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페르미 레벨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그립니다.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 뭐 이렇게 막 박스처럼 이렇게 그리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선으로 나타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뭐 다음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부터는 아마 이런 그림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밴드 갭은 EC-EV죠. 이렇게 정의가 되고, 아까 말했듯이 이 사이에는 전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1주차나 2주차인가? 2주차 강의에서 메탈, 세미컨덕터, 인슐레이터를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 기준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에너지 밴드에 대해서 배워봤으니까 이걸 에너지 밴드로 어떻게 구별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슐레이터죠. 인슐레이터는 어떻게 정의되냐? 밴드 갭이 굉장히 넓은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면 여기 에너지 밴드가 5 일렉트론 볼트 이상이죠.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고, 다이아몬드가 5 일렉트론 볼트고 SiO2가 8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어떠한 전자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 결국 요 밑에는 전자가 꽉 차 있는 상태고 위에는 전자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서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줬을 때 전류가 흐를 수 있냐? 흐를 수 없죠. 왜냐하면 여기 전자는 꽉 차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고, 여기는 전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를 흘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레이터는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가 굉장히 낮고 인슐레이터라고 부르는 거죠. 그에 비해서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중간 값의 밴드갭을 가집니다. 1에서 3 사이에 밴드갭을 가지고, 뭐 실리콘은 1.12, 저마늄은 0.66, 갈륨 알사나이드는 1.4 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전자가 여기 차 있고 여기는 전자가 안 차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 사이는 전자가 허용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전개를 가해주면 전류가 안 흐르겠죠. 안 흐르는데 이 세미컨덕터는 뭐 추후에 배우겠지만, 지금 이게 절대 온도 0K일 때 이런 형태를 가지는데, 이 온도가 증가하거나 또는 빛을 주거나 또는 도핑을 해서 뭐 어떤 전자를 만들어 주거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트린직,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0K에서의 세미컨덕터는 저항이 굉장히 크지만, 그 외에 온도가 상온이거나 그 다음에 뭐 다른 불순물을 주입하거나 하면 저항값을 충분히 변화를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가 점으로 나타나 있는 게 아니고 선으로 이렇게 쭉 나타나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고, 그래서 커런트를 흘리는 능력도 인슐레이터와 메탈의 중간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절대온도 0K에서는 당연히 인슐레이터와 마찬가지로 전류를 흘려줄 수 없지만 상온에서는 요 밴드갭이 작기 때문에 여기 있던 전자가 요 위로 올라가서 전류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거는 좀 뒤에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반면에 인슐레이터는 이 값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온도를 웬만큼 올려서는 여기 있던 게 여기로 못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가 낮은 게 되겠고, 메탈 같은 경우는 요 밴드갭이 작거나 아예 밴드갭이 없이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오버랩이 되면 여기 있는 전자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외부에서 전개를 가해주면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전류가 크게 흐를 수 있고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가 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밴드갭이 정말 작은 물질이 메탈이기 때문에 뭐 절대온도 0K에서도 충분히 전자가 요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 파티션리 필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상온에서는 거의 아마 대부분의 전자가 여기로 다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는 물질이 메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밴드갭의 종류에 따라서 세미컨덕터 물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이렉트 그리고 인다이렉트 밴드갭 세미컨덕터가 되겠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EK 다이어그램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아래쪽에 각각 EK 다이어그램이 나타나 있죠. 여기서 X축 K가 의미하는 바는 웨이브 벡터이고 요거는 입자의 파티클이죠. 전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입자가 가지는 프리퀀시와 관련된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Y축인 E는 이제까지 계속 얘기를 했었죠. 전자가 채워지는 에너지 레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다이렉트 밴드갭 세미컨덕터부터 알아보면 여기 아래가 밸런스 밴드죠. 이 밸런스 밴드의 최상의 에너지 그러니까 EV죠. EV랑 컨덕션 밴드의 최하위 에너지 EC가 같은 K 벡터 위치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여기 컨덕션 밴드에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딱 에너지 밴드갭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에너지 밴드갭만큼의 에너지가 여기 있는 전자에 가해진다면 컨덕션 밴드로 여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재결합을 위해서 밸런스 밴드로 떨어질 때는 이 에너지 밴드갭에 해당하는 포톤이 방출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방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다이렉트 밴드갭 세미컨덕터 물질은 옵티컬 디바이스를 제작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주 예시가 갈륨 알사나이드, 인디움 포스파이드 이런 물질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LED나 레이저 다이오드 같은 거를 제작할 때 많이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자, 오른쪽 인다이렉트 밴드갭을 살펴보시면 자, 딱 차이점이 눈에 들어오는 게 뭐죠? 밸런스 밴드의 최상위 에너지 레벨인 EV와 컨덕션 밴드의 최하위 레벨인 EC의 위치가 서로 어긋나 있죠. K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프리퀀시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너지를 줬을 때 바로 이 밴드갭을 넘어가서 일렉트론이 이동하거나 또 재결합을 할 때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K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K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에너지 변화 또는 모멘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전자가 여기 밸런스 밴드로 재결합을 위해서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K의 변화, 즉 모멘텀의 변화 또는 에너지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 밸런스 밴드의 최상위 위치와 같은 K 벡터까지 온 다음에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보통 폰온이라고 하는 입자 형태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폰온은 열을 전달하는, 세마이컨덕터에서 열을 전달하는 가상의 파티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열 에너지로 얼마다간의 에너지를 소모한 후에 이렇게 재결합에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폰온은 세마이컨덕터에서 열을 전달하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더 정확하게는 레디스 바이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메탈에서 열 전달을 할 때 레디스 바이브레이션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랑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메탈 같은 경우에는 열을 전달하는 매체가 전자였죠. 전자가 주로 열을 전달하고 레디스 바이브레이션은 그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반면에 세마이컨덕터에서는 직접 이 레디스 바이브레이션에 의해서 열이 전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알면 되겠고, 그래서 인다이렉트 밴드갭의 종류는, 인다이렉트 밴드갭을 가진 물질의 종류는 실리콘, 절마늄, 갈륨 포스파이드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자소자로 활용하는 물질들이죠. 다음으로 캐리어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캐리어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캐리어는 일렉트론이죠. 전자. 그러면 아무 전자나 다 캐리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꼭 다 모든 전자가 캐리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캐리어 정의를 보면 차지를 전달하거나 또는 커런트, 즉 전류를 흘려주는 매개체를 캐리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인트린직 실리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인트린직 실리콘은 임퓨리티, 즉 도펀트나 어떤 디펙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 고순도의 결정을 가지는 실리콘 크리스탈 물질입니다. 여기서 절대온도 0K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에너지가 밴드가 형성이 되고 스플릿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에너지 밴드 갭이 있고 여기 EV가 밸런스 밴드의 최상위 에너지고 EC가 컨덕션 밴드의 최하위 에너지인데 이 EV라는 곳이 위아래로 전자가 다 채워져 있다고 했죠. 전자가 다 채워져 있고 이 EC 컨덕션 밴드 쪽은 전자가 하나도 없죠.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주면 전류가 흐를까요? 정답은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 전자들은 다 지금 어떤 스테이트에 꽉 차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고 여기에는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커런트를 흘려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일렉트론만 캐리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부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실리콘 격자가 이렇게 잘 결정을 이루고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서 온도를 높여주거나 상온 정도까지 높여주거나 또는 빛을 가해주거나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를 가해주면 이쪽 밸런스 밴드에 있던 전자가 그 에너지를 받아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게 됩니다. 대신 이때 에너지는 에너지 밴드의 EG보다 큰 값을 가져야겠죠.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 이렇게 뛰어넘어서 이렇게 전자가 격자 내에서 여기 격자 그림을 보시면 격자 내에서 실리콘이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자유롭게 이 사이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이게 캐리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반대되는 개념 홀이라고 나와 있죠.
빈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뒤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선 슬라이드에도 얘기했지만 절대 온도가 0K일 때 여기 아래 밸런스 밴드는 원래 전자로 꽉 차 있어서 아무것도 전류에 기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위쪽은 어떻게 될까요? 이 컨덕션 밴드 위쪽은 전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류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줘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류의 컨덕션 밴드에도 전류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캐리어가 없고, 밸런스 밴드에도 전류에 기여할 수 있는 캐리어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아래에 전자들이 속박되어 있다고 해서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 밖에서 토탈로 계산을 해보면 안 움직이는 것처럼 0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움직임을 다 더해봤을 때 0이 된다는 거지, 각각 여기 전자를 보면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하는 얘기고요. 그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가해줘서 0K보다 높은 온도, 즉 여기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이 컨덕션 밴드까지 익사이티드, 즉 여기 낼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는 충분한 열 에너지를 가해줄 경우에 전자가 여기서 그 에너지를 받은 후에 컨덕션 밴드로 뛰어오르죠. 그러면 이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때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지지 않으면 당연히 이 전자들은 자유롭게 움직이더라도 최종적으로 돌아오는 위치는 똑같기 때문에 전류가 0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3장인가 그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개념이 되겠는데요. 금속 물질에서 전자가 어쨌든 각 아톰들의 충돌을 하면서 계속 이동을 하지만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주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똑같은 위치로 오기 때문에 전류가 없는 것처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쪽에는 여기 적혀 있죠. unoccupied state, 빈 상태, empty state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요런 empty state를 우리가 홀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홀은 실제 파티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빈 공간입니다. 여기 정의가 있죠. 밸런스 밴드 스테이트 with missing electron, 즉 그냥 전자가 빠진 빈 공간인데 우리가 가상적으로 파티클인 것처럼, 좀 나중에 계산이나 이런 걸 편의하기 위해서 파티클인 것처럼 가상적인 개념을 도입을 한 거죠. 그걸 홀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보면 포지티블리 차지드 파티클이라고 돼 있죠. 왜 포지티블리 차지드 파티클로 정의를 했냐 한번 알아보면, 여기 아래쪽에 절대온도 0K일 때, 절대온도 0K일 때 커런트 덴시티를 계산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주고 있고, 여기 이제 밸런스 밴드, 모든 전자가 스테이트에 차져 있죠. 이럴 경우에 커런트 덴시티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 건데, 커런트 덴시티 J는 우리가 2장인가 3장인가 그 드로드 모델을 할 때 했었던 것 같은데, 전하량 곱하기 드리프트 벨로시티, 각 전자의 전하량 곱하기 드리프트 벨로시티 한 다음에 전자 개수만큼 더해주면 총 커런트 덴시티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이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2, 전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붙이는 거고, VI는 이제 전자의 속도죠. 속도가 I부터 N이니까 총 N개의 전자의 속도를 더한 게 됩니다. 이때 절대온도 0K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주더라도 이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토탈 전류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절대온도 0K에서는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줘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특정 온도로 가해줘서 딱 하나의 전자만 이쪽 컨덕션 밴드로 역이를 시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제2번째 일렉트론이고, 그럴 경우 커런트 덴시티는 어떻게 되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여기에 J나, 그러니까 이 컨덕션 밴드에 올라간 일렉트론에 의한 커런트 덴시티나 요 아래에 빈 공간에 의해서 생기는 커런트 덴시티나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밑에서 밸런스 밴드에서 흐르는 전류량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커런트 덴시티 J는 마이너스 2 곱하기 V 속도죠. 전자의 속도 N개 다 더하고 여기서 제2번째 일렉트론만 빠졌으니까 그것만 빼준 거가 커런트 덴시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모든 토탈 더했을 때 일렉트릭 필드 가해줬을 때 0이 된다고 했으니까 0이 되고 결국은 커런트 덴시티는 EVJ랑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홀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부호가 플러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지티블리 차지드 파티클로 가상적으로 개념을 도입해서 홀이라고 정의를 하고 후에 계속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졌을 때 절대 온도 0K가 아닌 경우에 일렉트론이랑 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해졌을 때를 살펴봅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에 전자가 여기로 역이 되고 여기에 홀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이럴 경우 일렉트론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릭 필드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홀 같은 경우는 일렉트릭 필드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런트가 흐르게 되는 거고, 그러면 커런트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커런트의 방향은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과 똑같습니다. 즉 홀의 방향과 똑같다는 거죠.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럼 캐리어 정의를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캐리어가 우리가 전류를 흘려주는 어떤 수송체, 매개체라고 했었죠. 근데 이 캐리어는 단순히 그냥 일렉트론 또는 홀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컨덕션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 그러니까 전류에 기여할 수 있는 컨덕션 밴드 일렉트론, 그리고 밸런스 밴드의 홀이 캐리어라고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은 캐리어가 아닙니다.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인트린직이 아니고 외부에서 불순물을 주입해 주게 되면 또 달라지게 됩니다. 이 외부에 자유전자들이 주변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이 실리콘 격자 내에서 홀이라는 게 어떻게 전류를 흘려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홀이 존재하죠, 하나. 예를 들어서 밸런스 밴드에 일렉트론이 하나가 빠져나가서 홀이 존재한다. 근데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가해졌다. 그러면 홀은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어떻게 이동하냐? 홀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전자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홀이 움직이는 것처럼 개념이 정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전자가 비어있는 상태로 이동을 하고 여기 또 홀이 생기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전류 흐름에 홀이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홀이 가상 개념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일렉트론이 위치를 바꾸면서 주변의 밸런스 일렉트론들과 위치를 바꾸면서 홀이 이동하면서 전류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에펙티브 매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큐um 상태, 그냥 프리 스페이스죠. 베큐um 상태에서 일렉트론의 모션, 즉 가속도는 크리스탈 내에 존재하는 일렉트론의 가속도와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왜 가속도를 알아보려고 하냐면 우리는 이제 이 반도체 내에서
전자의 어떤 움직임을 분석하기 위해서 뉴턴의 법칙을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데 요 가속도, 일렉트론의 모션의 가속도가 진공 상태인 거랑 격자 내에서랑 달라진다는 거죠. 격자 내에서 달라진 이유는 내부에 일렉트론이 영향을 받는 수많은 포텐셜, 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톰이 원자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자핵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배열된 원자핵에 의해서 발생하는 퍼리어딕한 포텐셜, 힘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펙티브 매스라는 개념이 도입되게 된 겁니다. 자, 먼저 알아보면 왼쪽이 백큐음이고 오른쪽이 크리스탈 상태죠. 왼쪽이 백큐음의 경우를 먼저 보면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가해주는 힘 F, EXT가 토탈 힘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전자의 질량 곱하기 DTdVA를 하면 우리가 뉴턴의 법칙을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F 익스터널은 일렉트릭과 차지 마이너스 E 전자니까 마이너스 붙는 거고 일렉트릭 필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뭐 질량이라든지 어떤 일렉트릭 필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오른쪽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오른쪽 케이스는 크리스탈이죠. 크리스탈 내에 우리가 내부에 어떤 반복되는 포텐셜에 의해서 뭐 인력이라든지 이런 힘들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탈 힘 F는 외부의 힘,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 가해주는 외부의 힘 플러스 익스터널 힘이 되는 거고, 인터널 힘이 되는 거고, 이게 결국 실제 전자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DTdV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F 익스터널 외부에서 가해주는 힘은 이렇게 똑같이 마이너스 2에 EX가 되는데 이 내부에서는 어떤 내부적인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F 익스터널은 실제 전자의 질량 곱하기 DTdV 빼기 F 인터널 힘이 되는데 우리가 이 F 인터널 힘을 바로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의 개념으로 MN 스타라고 해서 일렉트론 에펙티브 매스라는 거를 정의를 하고 DTdVA를 해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 빼고 외부 힘 마이너스 EEX는 요 에펙티브 매스 질량을 적용함으로써 간단하게 수식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펙티브 매스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고전 물리를 일렉트론이랑 홀에 적용을 할 때 격자 내에서 어떤 크리스탈 격자 내에서 적용을 할 때 내부에 생기는 그런 힘들을 고려한 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홀의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에펙티브 매스가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에펙티브 매스라는 개념은 쉽게 말하면 실리콘이라든지 어떤 반도체 격자 내에서 어떤 외부적인 다른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래 질량을 클래시컬한 뉴턴의 법칙 등을 활용하는데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긴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티클을 일반적인 그런 질량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실리콘 격자나 어떤 반도체 격자 내에서 다른 외부적인 힘들을 고려한 질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 말은 에펙티브 매스가 다른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특히 크리스탈 디렉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죠. 왜냐하면 내부의 포텐셜 분포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템퍼러처에도 영향을 받겠죠. 이 외에도 우리가 그러니까 컨덕티비티를 추출하는 데 활용하냐 아니면 뭐 지금 배우지 않았지만 density of state 같은 거를 추출하는 데 활용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 에펙티브 매스는
고정된 게 아니고 계속 변하게 됩니다. 자, 그 이펙티브 맥스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자유전자의 3디멘저널한 K 스페이스에서 에펙티브 매스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EK 다이어그램이 나타나 있죠. 여기 파라볼릭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에펙티브 매스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E는 2분의 1 m V제곱이 되죠. 이때 M이 일렉트론의 에펙티브 매스를 활용을 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E랑 K의 관련된 수식으로 나타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변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인가 배웠던 거죠. 양자역학 배울 때 P는 MV이고 그리고 하바 K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속도 V 대신에 M분의 P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요거는 2분의 1 에펙티브 매스 mn 스타 분의 P제곱이 되는 거고, P 대신에 하바 K를 대입해 주게 되면 우리가 에너지 E와 K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E는 mn 스타 분의 H바 제곱 K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에펙티브 매스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요 K 값을 바로 넘겨줘서 이렇게 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K는 변수이기 때문이죠. 변하는 변수.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냐? 요 K를 미분을 해주면 우리가 상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에펙티브 매스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K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주면 dK, dE가 되고 EMN H바 제곱 EK가 되는 거죠. K제곱 미분해주면 EK 되는 거죠. 요거를 풀어 써주면 MN 분의 H바 제곱 K가 되는 겁니다. 요걸 또 한번 미분해주면 DK제곱 D제곱 E가 MN 스타가 되는 거고 H바 제곱이 되고, 요거를 넘겨주면 이펙티브 매스는 DK제곱 분의 D제곱 분의 H바 제곱이죠. 여기서 H바 제곱은 상수고 DK제곱 D제곱 E는 여전히 요 공률 반경이랑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K에 대해서 이 에펙티브 맥스는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EK에서 한번 미분해주면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직선으로 DK, DE 해서 2분해준 기울기 값이 나오니까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미분해주니까 당연히 이렇게 평형한 상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한번 미분한 값에서 요 수식을 대입해주면 K 대신에 H바 MV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우리가 DK, D를 V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즉 V와 K의 관계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로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메일이나 그 스마트 학습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인트린직 그리고 익스트린직 세미컨덕터, 그리고 그 내에서 전자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density of state라든지 페르미티 디락 펑션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내용이 좀 어려워지니까
대신 이제 앞에 거 내용을 알아야 뒤에 걸 할 수 있으니까 복습을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